대담한 대담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트럼프 당선인 전기차 회의론에 대해서 좀 분석을 들어볼 건데요. 아무래도 우리는 이 이슈를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분의 의견이 참 궁금했습니다. 오늘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블룸버그 통신이 쏘아올린 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한국 배터리 기업들 소식이었고요. 이제 트럼프 2.0 시대 일어날 일을 우려해서 배터리 기업들이 현재 미국 쪽에서 공장 건설을 하고 있는데 네네. 이를 뭐 중단했다 아니면 늦춘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네네네. 이게 팩트일까요? 예. 뭐 블룸버그랑 로이터에서 심심치 않게 한국 그 배터리 산업에 대한 어떤 기사들이 잘 올라와요. 근데 대부분은 좀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2기가 시작되면은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미국에 한 79조 원 정도를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 그거 투자금 어떻게 하냐. 이거 한국 배터리 업체 굉장히 어렵다라는 식으로 이제 뭐 기사를 낸 거죠.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 바이든에서 트럼프로 정권이 바뀌면서 한국 배터리 산업 전체가 위험에 빠졌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뭐 이게 저는 어떤 근거에서 이런 거를 갖다가 썼는지 참 의문시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갖다가 평가하는 이유는 사실 그 트럼프 2.0 시대에 가령 우리나라 배터리 3사들이 어떤 커다란 위협을 느꼈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사실 투자의 축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공장 가동률을 갖다가 뭐 줄인다거나 아니면 투자 계획을 처리한다거나 축소한다거나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야 되는데 사실 그런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유일하게 사실은 포스코 퓨처엠이 캐나다에 사실은 그 양극재 공장을 원래 짓기로 했는데 그게 9월 달부터 연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트럼프가 그 당선이 되기 이전 시점을 또 그 시점 9월이니까. 자체가 사실은 그 이전에 했다라는 얘기고요. 따라서 이 블룸버그의 어떤 기사 자체가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갖고 쓴 기사인지 저는 굉장히 뭐 의문인 사항인 거고요. 사실 결론적으로 보면 한국 기업들은 그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리스크를 갖다가 그렇게 크게 보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한국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큰 리스크 자체가 사실 첨단 제조 세액 공제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 AMPC가 이제 완전히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그걸 엄청나게 받고 있고, 이제 뭐 삼성 SDI나 SK온 같은 경우도 이제 점점 많이 받게 될 텐데, 그게 가장 큰 타격이 되겠죠. 그런데 그게 만약에 없어진다고 한다고 하면은 사실 투자 철회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업계에서 공공연히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건 이런 일 자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거다라고 이미 기업들은 판단을 하고 있다. 뭐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한국 업체들의 어떤 대응이 이런 어떤 기사들이라든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그렇게 뭐 부정적으로 흘러가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한국 기업들이 트럼프 당선인이 전기차에 대한 뭐랄까 정부 인센티브를 어디까지 뭐 삭감할지 굉장히 떨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었는데, 근데 왜 이들이 IRA의 뭐 전기차 보조금이나 그 말씀해주신 세액 공제 어렵다고 보는 건지 도대체 그 근본 심리는 무엇인지 평론가님은 어떻게 파악하셨어요? 이게 그 사실은 굉장히 그러니까 선언적 의미로는 공약으로서는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사실 이걸 그 실행에 옮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일단 IRA 자체를 갖다가 폐기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원에서 이 민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에 부딪힐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폐지 자체는 안 하고 이걸 갖다 수정 보완하는 방식은 있어요. 그게 이제 예산 조정안이라고 하거든요. 그 법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거기 들어가 있는 그 예산 항목들을 갖다가 조정하는 건데 그거 역시 상원과 하원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상원에서 일단 필리버스터 자체를 피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원 통과는 가능하죠. 근데 하원에서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하원의 지형 자체가 공화당이 약간 우세이기는 합니다만은 완전히 그 어떤 법안을 갖다가 자기들이 임의대로 통과시킬 만큼 그렇게 많은 그 격차, 의석수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거기다 더해서 다시 얘기하지만 미국의 지금 수많은 일자리가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한국의 어떤 배터리 업체라든지 반도체 업체라든지 어떤 엄청난 투자에 의해서 사실은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일자리에 어떤 위협이 되기 때문에 거기 지금 보시면은 자동차 제조 고용 공포를 보시게 되면은 그 지금 진한 색으로 이렇게
칠해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본색이요? 그게 이제 일자리가 예. 그 주에서 15,000개 이상 늘어난 지역들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들이 어디냐면은 캘리포니아를 제외하면 전부 트럼프가 승리한 지역들입니다. 가령 뭐 미시간, 일리노이, 인디애나, 오하이오, 켄터키, 테네시, 엘라바마, 텍사스. 그러네. 공이 다 그래요. 그럼 여기에 공화당이 이겼잖아요. 그 공화당 의원들이 그다음에 주정부들이 이 AMPC를 갖다가 줄여서 한국 업체들이 가령 뭐 철수를 한다거나 가동률 중단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지금 공장에 있는 공기 자체를 늦출 수도 있겠죠. 건설적인 것들은. 그런 걸 갖다가 용인할까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 지역의 거센 반발은 불가피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관련 업체들의 소송도 엄청나겠죠. 트럼프 일기 때 그 오바마 케어를 갖다가 트럼프가 없애려고 할 때 그 엄청난 소송에 직면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민주당 지역의 그 변호사들 같은 경우는 수천 명 단위로 일단 그 공화당,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소송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연대를 해가지고 거기 변호사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수천 명 모아진 줄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 반대하는 정책들을 실행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소송전에 나서겠다. 근데 이거는 기업들의 어떤 사활이 걸린 건데 글쎄요. 이걸 갖다가 과연 공화당 의원들이 여기다 손을 들어줄지는 굉장히 의문인 상황인 거고요. 네. 실제로 리쇼어링 이니셔티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미국에. 그게 무슨 말이냐면 리쇼어링이라는 건 미국으로 공장이 다시 되돌아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가 이제 그 집계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EV하고 전기차하고 배터리는 21년부터 24년 1분기까지 미국으로 돌아온 기업의 절반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미국으로 장려하기도 했었고, 한 1,000개 정도의 기업이 돌아왔다라고 하게 되면 그중에 500개가 전기차하고 배터리 업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특히 한국의 대미 직접 투자, 미국으로의 우리 한국 업체들이 투자한 것들이 23년 북미에서 23년 만이에요. 2만 36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고요. 이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 얼마 전에 어젠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뭐 10억 달러인가요? 투자를 하게 되면은 뭐 각종 뭐 면세 조치라든지 이런 걸 혜택을 주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자그마치 79조 원을 갖다 투자를 해서 그렇다면 미국은 한국한테 고맙다고 해도 모자랄 지경인데 과연 이 기업들에 대한 어떤 그 굉장히 안 좋은 어떤 행동들을 아니면은 규제들을 할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업이 미국에 가서 공장도 지어주고 거기 일자리 창출도 어마무시하게 해주고 오히려 고마워해야 된다라는 거였는데 좀 블룸버그 통신이 좀 알고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제대로 알고. 일단 그래도 이제 만에 하나 아까 말씀하신 게 수정 보완 이후 말씀하셔서 이루어진다면 그 만약에 최악의 경우가 있다면 어디까지 그럼 우리가 시나리오를 대비해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그 보조금 자체를 갖다가 대폭 줄이거나 없애거나 AMPC도 약간 줄일 수가 있을 거예요. 첨단 제조 생산 체계 공제. 그런데 이게 줄인다고 그래서 이게 당장 그 발효가 된다거나 시행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IRA를 만들 때도요. 사실 그 당시에는 공화당이 반대를 했겠죠. 이 반대를 뚫고서 그 IRA법을 만드는 데까지 그러니까 양당의 합의 과정을 이끄는 데까지 거의 한 2년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럼 이 예산안 조정안을 하는 것도 최소한 1년 이상은 걸린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수정 보완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게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려면은 사실은 26년 초 빨라야 그다음에 26년 중반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 이 경우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전기차에 대한 일반 소비자들은 7,500달러의 보조금 축소는 가능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AMPC를 없애는 건 불가능할 거예요. 거기에 찬성할 그 미국 그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수정 보완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당장 큰일이라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평론가님이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트럼프 2.0 시대 전기차 수요는 괜찮을까? 이것도 굉장히 많이 걱정들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걱정. 수요 공급 차원에서 수요가 있어야지 팔리는 건데. 금방 이게 뭐 금방 그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보조금을 줄이면은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공언을 했잖아요. 우리가 줄 거야. 그 캘리포니아라고는 미국에서 제일 큰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게. 예,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줄게. 우리 제일 많이 전기차가 미국에서 팔리는 주가 캘리포니아예요. 그 주를 따라하는 주들이 뉴욕부터 해가지고 6개 줍니다. 매사추세츠 뭐 이런 큰 주들 우리들이 보통. 그러니까 그 미국의 주들 가운데에서는 GDP가 비교적 높은 지역들 이런 쪽에서는 보조금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북미 지역의 그 미래세 이번에 추정한 건데 북미 지역은 내년에 YOY로 30% 전기차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그 리포트에서 그 얘기한 거에 충분히 저는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 이유를 이렇게 들었는데 정책 변화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보조금 축소라든지 뭐 보조금 폐지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게 25년 중에 실시되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26년에는 보조금이 없어져. 1년 있다가. 그럼 25년에 전기차를 살라고 했던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내가 보조금 없어지기 전에 빨리 사야지. 선구매 빨리. 그러니까 미래 수요를 당겨오는 효과가 있을 거라는 얘기고요. 오히려. 그다음에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미국의 지금 금리 인하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맨 위에가 저 황색 선이 오토론 금리거든요. 점점점점. 거기가 오토론 금리가 내려가고 있죠. 고개를 숙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만 자동차를 현금으로 주고서 완납을 하고서 사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거든요. 그쵸. 대부분 할부로 사는 건데 이제 오토론 금리가 내려가고 있다는 거에 한 가지 굉장히 좋은 사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다른 전기차 업체들이 실제로 고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테슬라는 승승장구할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트럼프의 지지를 받고 있는 회사니까. 근데 그 북미 시장에서 내년에 테슬라 신차들이 거대 나옵니다. 그게 이제 사이버 트럭 저가형 한 79,000달러 정도 되는 사이버 트럭 저가형이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모델 Y 주니퍼라는 모델이 나와요. 모델 Y 사실 테슬라의 기존의 전기차들은 이 디자인이 거의 일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식상했는데 그 디자인을 바꿔서 모델 Y 주니퍼라는 모델이 나오고 그 저가형 모델들이 계속해서 납니다. 모델 2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다음에 로보택시가 이제 본격적으로 출시가 돼요. 그러면은 다른 전기차 업체들이라든지 완성차 업체들의 성장률이 좀 주춤한다고 하더라도 테슬라 중심의 수요는 내년에도 굉장히 본격화될 거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그 트럼프의 등장으로 인해서 25년도에 그 북미 지역, 특히 미국의 어떤 자동차, 전기차의 어떤 성장률 자체가 둔화될 거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그게 사실은 지금 이런 어떤 분석을 기초해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굉장히 우려다, 한마디로 기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참 테슬라는 천운이 좀 따라주는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그리고 결국 전기차 시대도 대세를 지속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평론가님 이 부분도 한번 건드려보고 싶은 게 ESS 에너지 저장장치라고 그것도 이제 본격화되지 않을까 개화가. 왜냐하면 이제 배터리 3사 같은 경우에도 약간 이제 캐즘 이런 걸 걸려서 주춤했을 때 뭔가 ESS 수요 좀 대비하자. 그러면서 공장 같은 경우에도 뭐 전기차 라인에 ESS를 대체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단 말이죠. ESS 시장 어떻게 바라보세요? 그 ESS 시장이 이게 그 규모 자체의 어떤 성장률 자체를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그렇게 크게 실감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EV와 달리 ESS 시장은 성장이 엄청나게 가속화될 거라는 게 대부분의 그 분석 기관들의 어떤 분석입니다. 그 글로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요, ESS용 배터리 시장 규모는 23년 83기가와트 아워 정도 됐었어요. 근데 이게 2030년에 얼마까지 커지냐면은 440기가와트. 그러니까 연평균 성장률로 보면 27% 성장합니다. 이게 IEA 국제 에너지 기구가 추산한 거예요. 또 이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한 거고요. 이걸 갖다가 굉장히 좀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데들은 또 다른 시나리오겠죠. 2030년에 912기가와트 아워로 연평균, 2배 이상이네요. 연평균 41% 성장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선정하는 거죠. 이게 이제 사람들은 의아할 거예요. 도대체 ESS가 왜 이렇게 많이 설치가 되는 거지? 그거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국의 에너지 전환 관련 정책들이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가령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근데 이런 것들은 딱 한 가지 단점이 있죠. 경직성, 간헐성이 있잖아요. 간헐성. 그러니까 이게 바람이 불거나
햇빛이 좋을 때는 생산을 많이 하는데 네. 밤이 되거나 바람이 안 불면 생산이 못 하잖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 자체를 많이 생산할 때 저장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ESS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AI용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도 이제 보통 미국의 AI용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태양광을 이용해서 발전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태양광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간헐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ESS가 필연적으로 거기에 붙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 전력망에도 사실은 데이터 센터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ESS가 설치가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일반 전력망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뭐 ESS를 거치지 않고 들어오는 그 전압의 전류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불안정성이라고 불안정하다 그래요. 약간 우리가 그 과거 같으면 왜 형광등이 깜빡깜빡하는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전류가 안정적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이게 불안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전류가 불안정하게 데이터 센터로 들어오면은 AI가 굉장히 혼란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잘 못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일반 전력망에도 ESS가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저장하는 용도뿐만이 아니라 그 일반 전력망에서 ESS가 전기를 받아서 예. 이게 데이터 센서로 안정적인 전류를 흘러가게끔 하는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AI용 데이터 센터에 ESS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실은 뭐 배터리 가격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으니까 뭐 ESS를 갖다가 설치해 두면은 정전 때도 대비가 되는 거고 또 남는 전기를 갖다가 보존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이게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고 사실은 조금 아까 이제 그림에 나왔지만 그 미국에 보면은 위에 보면은 그 황색 선이 캘리포니아고요. 예. 이 검은 선이 텍사스거든요. 근데 위에 그림 같은 경우는 태양광 설치 추세예요. 미국에서는 태양광이 이렇게 많이 급격하게 뭐 기하급수적 설치가 된다는 얘기고요. 그에 따라서 그 똑같이 그 ESS 설치도 그렇겠네요. 똑같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인 어떤 패턴을 보이면서 그 로켓이 하늘을 나는 것처럼 날아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사실은 이제 올해부터 사실은 본격화됐다, 거의 본격화됐다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23년부터 이제 본격화가 되는 건데 이게 25년, 26년, 27년 이렇게 30년까지 이런 곡선을 그리면서 계속해서 성장을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현재까지는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리지만 ESS 시장에는 중국산 배터리, LF 배터리가 굉장히 많이 쓰였어요. 근데 그 LF 배터리 자체도 그 미국은 관세를 때려서 막으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또 그걸 갖다 국가 안보의 개념으로 취급을 해서 미국 군 시설, 군대에 관련된 시설에서는 중국산 배터리를 다 빼고 있습니다. ESS부터 다 빼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걸 갖다가 중국에서 뭘 눌러가지고 폭발을 한다거나 일부러 정전을 시킨다거나 안보의 개념으로 그렇죠. 안보의 개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미군 군내 시설뿐만 아니라 미국 군과 연결되어 있는 민간 업체 것들도 다 철수를 시켜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자리를 갖다가 중국산 제품이 안 들어오게 되면 결국은 한국산이 차지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트럼프 때는 그게 오히려 더 강화될 거다. 이런 어떤 논리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ESS 시장에서 먹을거리가 상당히 예, 있겠네요. 상당히 앞으로 예. 있는 겁니다. 배터리 예. 기업들도 좀 투트랙으로 갈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우리나라 그 배터리 3사가 ESS를 갖다 다시 생산하려고 LFP 배터리를 생산하려고 시도를 네. 하는 거죠. 네. 예, 예.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 중국 시장에 내줬던 그런 걸 빨리 좀 찾아왔으면 네네, 하는 그랬습니다. 바람이 굉장히 커지네요. 네네. 그러니까 ESS 에너지 저장 장치, 뭐 말씀드렸지만 에너지를 저장하는 것도 있지만 전류를 안정적으로 흐르게 하는 그렇죠. 그 역할도 굉장히 AI 시대에 가속화될 것으로 예, 발전이. 그 굉장히 중요한 네. 개념입니다. 예, 예, 예. 네. 오늘 잘 알려주셨습니다. 네. 그게 투자 포인트로 또 네. 연결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뭐 윤석전 경제평론가님과 이런저런 대담을 하다 보니까 결국 트럼프 2.0 시대 우리 쫄지 말자 이런 생각이 좀 네네. 들었습니다. 예. 전기차나 뭐 배터리나 ESS나 결론적으로 한국 기업들은 트럼프 리스크에 그 리스크가 좀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요거 염두에 두시면서 네네. 좀 그런 전략 잘 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대담한 대담 윤석천 경제평론가님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